눈이 끝없이 펼쳐진 쿠르스크의 겨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합니다. 영하를 맴도는 차가운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갗을 찢는 듯하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포탄이 휩쓸고 간 얼어붙은 대지 위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군복들이 처참하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핏빛으로 얼룩진 참호 속에 쓰러진 이들 중에는 이 서늘한 동유럽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금 기묘한 모습을 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군 군복을 입고 러시아제 소총을 쥐고 있지만 그들의 굳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마지막 신음은 결코 러시아어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시아의 끝,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입니다. 최근 여러분은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흔하게 접하셨을 겁니다. 이미 버려졌다. 북한군이 10,000명 희생. 푸틴이 김정은을 포기한 진짜 이유. 이런 식의 문구들 말입니다. 한 번쯤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드는 우리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마법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이질적인 북한이라는 존재가 머나먼 유럽의 전장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고 심지어 동맹국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은 당연히 우리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와 지정학의 이면을 깊이 파고들어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현실은 그런 과장된 숫자나 자극적인 문구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한 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극을 위해 부풀려진 숫자가 아니라 그 차가운 숫자 이면에 숨겨져 있는 권력자들의 철저한 계산과 소름 끼치는 침묵입니다. 우선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차가운 이성으로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20,000명의 북한군이 희생되었다는 그 거대한 숫자는 진실일까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바로 2016년 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다각도로 파악하고 분석한 객관적인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의 첫 번째 규모는 약 10,000명에서 12,0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와 무자비한 폭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 즉 전사자와 부상자를 모두 합친 뼈아픈 숫자는 약 6,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20,000명이나 죽었다더니 고작 6,000명이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것 아닌가. 그저 흔한 과장된 소문이었네 하고 안도하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아주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00명입니다. 파병된 전체 병력의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숫자가 불과 몇 달 만에 이름조차 생소한 타국의 얼어붙은 땅에서 목숨을 잃거나 팔다리를 잃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안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군사학적 기준으로 볼 때 특정 부대의 절반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그 부대가 전멸하여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20,000명이라는 인터넷상이 부풀려진 헛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하고 무거운 진실은 6,000명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피가 이국의 낯선 땅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죽음을 둘러싼 완벽하고도 기괴한 침묵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의 화려한 붉은 광장에 세워질 영웅기념비에 결코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고향인 평양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을 위한 엄숙한 국가에도 기간이 선포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들처럼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두 독재자가 마주 앉은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조용히 사라져가는 이름 없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무미건조하게 접하는 것은 그저 6,000이라는 통계적인 숫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북한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위대한 조국을 위한다는 맹목적이고 순진한 믿음 하나로 수송기에 올랐을 젊은 청춘들의 삶과 호흡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무인 공격기가 날아다니고 정밀 타격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는 러시아의 혹한 속에서 자신들이 대체 누구를 위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진짜 뼈아픈 현실입니다. 과장된 제목이 주는 일시적인 충격보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타국에서의 죽음이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을 관통하는 거대한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러시아로 떠난 이 젊은이들은 북한 내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징집된 평범한 보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산악지대를 누비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훈련을 거친 이른바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 병력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던 그 무시무시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평양이 그토록 자랑해 마지 않던 그 무적의 최정예 병사들은 이 낯선 유럽의 전장에서 제대로 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이토록 허망하고 빠르게 낙엽처럼 쓰러져 가야만 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병력은 결코 징집된 지 얼마 안 된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 내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친 특수작전부대, 이른바 폭풍군단 소속의 최정예 요원들이 주축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은밀하게 침투하고 적의 후방 깊숙한 곳을 교란하며 주요 요인을 암살하는 데 특화된 인간병기들, 북한 정권이 수십 년간 막대한 식량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쏟아부어 길러낸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카로운 창이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과 쿠르스크의 차가운 숲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현대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잔혹한 고기분쇄기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전쟁은 인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괴하고 모순적인 형태의 전쟁입니다. 병사들은 마치 100년 전 제1차 세계대전 때처럼 길고 축축한 참호를 파고 그 진흙탕 속에 웅크려 있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는 21세기의 최첨단 무인 드론들이 벌떼처럼 날아다니며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적의 얼굴을 마주하고 용맹하게 총검을 휘두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열상 카메라를 통해 날아온 정밀 유도 포탄과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꽂히는 자폭 드론이 전장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지배합니다. 야간 산악 침투와 근접 격투에 능한 폭풍군단의 그 뛰어난 전술은 모든 것이 고해상도 카메라와 열화상 센서로 감시당하는 평원 참호전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현대전 경험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북한군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단 한 번도 대규모 정규전을 직접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교범으로 닳도록 배우고 훈련했던 전술교리는 21세기의 전장에서는 이미 화석이나 다름없는 낡은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언어의 장벽은 생사가 1분 1 초 단위로 오가는 전장에서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의 긴박한 전술무전은 북한 병사들에게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질적인 소음에 불과했고 드론 공습 경보가 울려도 어디로 피해야 할지, 언제 사격해야 할지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북한군을 가장 위험한 최전선의 방패막이로 앞세웠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현대전의 문법을 전혀 읽지 못하는 눈먼 상태로 사지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전장의 뼈아픈 역설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두려운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최정예 특수부대가 시야가 뻥 뚫린
낯선 타국의 들판에서는 드론 조종사의 모니터 속 작은 픽셀 하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떨어지는 포탄 앞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던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도, 돌을 깨부수는 위력적인 격투술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재 파악되는 6,000명이라는 끔찍한 사상자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훈련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고립된 군대와 첨단 현대 군사과학 기술 사이에 압도적인 격차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참사였습니다. 병사들의 찢겨진 시신이 하나둘씩 차가운 타국의 흙더미 아래로 사라져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스크바와 평양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아까운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많은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의 교묘한 설득에 속아 넘어갔거나 현대전에 대한 뼈저린 무지 때문에 자신의 귀중한 정예병을 헛되이 잃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의미한 죽음들의 행렬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평양의 최고 지도부가 이 모든 참담한 사상자를 처음부터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 엄청난 피해 희생이 지도자의 계산착오나 무지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기획된 잔혹한 계산서의 일부일 뿐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독재체제의 지도자들을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우물 안개구리 혹은 더 강하고 교활한 강대국의 지도자에게 이용당하는 체스판의 말 정도로 평가절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간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교묘한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갔다고 앞다투어 분석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북한 군대의 참담한 현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귀중한 군사적 자산을 크렘린궁의 이익을 위해 헛되이 낭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치와 지정학의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도덕적 잣대를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국가의 생존만을 위해 움직이는 절대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낯은 우리의 통념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이며 잔인합니다. 평양의 수뇌부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지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대규모 정규전을 치러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낡은 교리에 얽매여 붉은 깃발을 흔들며 돌격하는 과거의 전술이 하늘을 뒤덮은 무인 드론과 위성으로 유도되는 정밀 타격 무기 앞에서는 그저 자살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답은 바로 피로 쓴 영수증에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에게 이 파병은 동맹국을 돕기 위한 낭만적인 의리의 표현도 마지못해 내린 굴욕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전이라는 거대하고 잔혹한 실험실에 자국의 병사들을 밀어넣고 그들의 피와 살을 대가로 가장 귀중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피도 눈물도 없는 거래였습니다. 현대 군사기술과 생생한 실전 데이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밖에서 사올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무기와 전술이 격돌하는 유일무이한 실전 장소입니다.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폭 드론이 어떻게 참호 속의 병사들을 사냥하는지, 그리고 그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보병부대가 어떻게 괴멸되는지, 이 모든 끔찍한 전투 데이터는 오직 현장에서 누군가가 직접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평양은 파견된 특수부대와 함께 다수의 군사 고문단과 기술자들을 은밀하게 전선 근처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임무는 전방에서 전투를 지휘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서방의 무기에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안전한 모니터 너머로
관찰하고 꼼꼼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늘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6천 명이라는 막대한 사상자는 평양의 입장에서는 결코 예상치 못한 실패나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를 개혁하고 현대 군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했던 처음부터 예산안에 잡혀 있던 잔혹한 수업료일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코 푸틴에게 속아서 병사들을 빼앗긴 순진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목숨, 그것도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젊은이들의 목숨을 칩으로 삼아 거대한 판돈이 걸린 지정학적 도박판에 뛰어든 냉혹한 승부사입니다. 병사들이 타국에서 흘린 피는 북한의 낡은 군사교리를 백지에서부터 다시 쓰게 만들 것이며, 살아남아 돌아온 극소수의 생존자들은 훗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을 때 북한군을 지휘할 가장 치명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파병에는 서로를 속고 속이는 기만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가 서로의 목적을 너무나도 투명하게 알고 맺은 지독하게 실용적이고 기괴한 핏빛 계약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를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실전 데이터가 절실했다 하더라도 자국 정예군대의 절반을 갈아넣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평양이 진정으로 얻어내고자 했던 대가가 과연 경험 하나뿐일까요? 이국의 눈밭에 뿌려진 수천 명의 붉은 피를 담보로 북한은 지금 러시아의 깊고 어두운 무기고 속에서 어떤 금단의 열매를 꺼내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젊은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평양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내고 있는 청구서의 내역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거래가 얼마나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산되었는지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됩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가는 당장의 체제 생존을 위한 필수품들입니다. 혹독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속에서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북한에게 러시아가 은밀하게 제공하는 대규모 식량과 정제유는 말 그대로 숨통을 틔워주는 구명줄과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제금융망의 감시를 완전히 피해서 들어오는 막대한 액수의 외화는 평양의 지배계층을 결속시키고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실탄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눈앞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천 명의 병사들을 사지로 보내며 진정으로 노렸던 핵심은 바로 러시아의 깊고 비밀스러운 군사기술 저장고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한계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궤도에 안착시켜 정밀한 사진을 전송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군사 정찰 위성,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자체 기술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는 고도의 첨단 과학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박해진 러시아가 그토록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최첨단 군사기술의 핵심 도면과 엔지니어들의 지원을 평양을 향해 조금씩 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쿠르스크의 차가운 눈밭 위에 뿌려진 북한 군인들의 붉은 피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전략 무기 기술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며 진화하고 있는 무인드론 운용 전술 역시 고스란히 북한군의 새로운 교리로 이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머나먼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북한군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평양의 지하 벙커에 쌓이는 첨단 기술의 수준은 역비례하여 걷잡을 수 없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재래식 위협을 넘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려는 그들의 야욕이 러시아의 기술적 조력으로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유럽의 전쟁이 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야말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지정학적 나비 효과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과거의 낡고 조잡한 무기를 휘두르던 고립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라는 거대한 군사 강국의 기술력을 수혈받아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품어보아야 합니다. 체제의 안정을 위해 당장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넘어 수천 명의 병사들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이토록 파괴적인 첨단 무기와 기술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병적인 집착의 기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양의 지도부가 매일 밤 꿀 수밖에 없는 가장 깊고 어두운 악몽,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근원적인 공포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평양의 최고 권력층, 그 깊고 은밀한 지하 벙커 속에는 서방 세계의 상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거대하고 짙은 공포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전 매체 뒤에 숨어 전 세계의 독재 정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지도자들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그 누구보다 날카롭고 집요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이라크의 절대 권력자 사담 후세인이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진 뒤 초라한 은신처에서 끌려나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건은 그들에게 서늘한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지도부에게 결정적인 충격과 뼈아픈 깨달음을 준 사건은 바로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가 맞이한 끔찍한 종말이었습니다. 카다피는 체제의 생존과 경제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서방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라는 타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화적인 선택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결국 서방의 지원을 받은 반군의 총구 앞에서 그는 길거리의 시궁창에 몰려 무참하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양은 이 피비린내 나는 현대사의 교훈을 뼛속 깊이 그리고 유전자 깊숙한 곳까지 새겨 넣었습니다. 이 잔혹한 역사의 반복을 목격하며 평양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협정이나 체제보장 약속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과 정권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패는 그 어떤 초강대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인 비대칭 군사력,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흔히 국제사회의 관찰자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거대한 뒷배를 믿고 끝없는 도발을 감행한다고 분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지정학의 짐승 같은 세계에서 평양의 지도자들은 사실 그 누구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미 그들에게 뼈아픈 배신의 기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원토록 굳건할 줄 알았던 혈맹 소비에트 연방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스스로 붕괴하며 북한을 차갑게 외면했고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인민이 아사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을 낳았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국가라 칭하는 중국 역시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과 전략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거인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북한을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체스판의 말로 삼을 수 있는 냉정한 이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배신으로 얼룩지고 동맹의 조약은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지만 자신들의 지하 경납고에 단단히 쥐어진 핵탄두와 미사일 발사 버튼은 결코 자신들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러한 깊은 공포와 맹목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지옥 같은 전장으로 자국의 최정예 병사들을 밀어넣은 것은 모스크바와의 영원한 우정과 연대를 맹세하는 낭만적인 서사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변의 그 어떤 국가도 믿을 수 없기에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남기 위한 극단적이고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러시아로 떠난 젊은 병사들의 피와 목숨은 평양의 권력을 영속시키고
외세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궁극의 핵 방패를 가장 단단하게 벼려내기 위한 뜨거운 용광로의 불쏘시개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푸틴의 러시아는 영원히 등을 맞대고 싸울 신뢰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생존 무기를 완성시켜줄 결정적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절박하고 위험한 거래의 대상일 뿐입니다. 믿음은 동맹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폭발하는 우라늄 속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평양이 왜 이토록 끔찍한 피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감행했는지, 그들의 서늘하고도 잔혹한 생존의 논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대편의 거대한 퍼즐 조각으로 시선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치더라도 상대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초강대국 러시아입니다. 자존심 강한 크렘린궁의 지도자가 대체 왜 전 세계의 조롱과 치명적인 외교적 비난을 전부 감수하면서까지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국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애타게 구원을 요청해야만 했을까요? 러시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과 더불어 지구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거대한 핵무기고를 보유한 군사 초강대국,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을 때만 해도 모스크바의 권력자들은 이 전쟁이 단 며칠, 길어야 몇 주 안에 끝날 가벼운 군사작전에 불과할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들의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저항은 러시아 제국의 군사적 환상을 처참하게 깨뜨렸습니다. 수많은 전차는 진흙탕 속에 갇혀 불탔고 흑해함대의 자랑이던 기함은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최전선의 무기 손실이나 영토에 밀고 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밤잠 설치게 만든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위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이 끝없는 소모전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군은 매일같이 끔찍한 숫자의 사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빈 무기고는 군수공장을 밤낮 없이 가동하여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지만 전선에서 영원히 사라져가는 병사들의 빈자리는 결코 기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러시아는 1억 4천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이므로 병력이 부족할 리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 정치의 생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전장에서의 일시적인 패배가 아니라 내부에서의 정치적 반란과 체제 붕괴입니다. 2022년 가을에 단행했던 부분 동원령은 러시아 사회 전역에 거대한 충격파와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 엘리트와 청년들이 징집을 피해 앞다투어 국경을 넘었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과 분노는 점점 크렘린궁을 향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체제의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끔찍한 소모전을 계속하기 위해 푸틴은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최전선의 고기 분쇄기로 걸어 들어가 줄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한 소모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시베리아 철도 너머 아시아의 끝자락에서 유일하게 그 까다로운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가장 깊은 외딴 섬에 고립된 채 수백만 명의 거대한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국민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책임이나 여론의 반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절대 권력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부족한 낡은 포탄 수백만 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하여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과 정밀 포탄을 온몸으로 막아낼 북한의 젊은 피를 애타게 원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지정학의 뼈아픈 역사에서 참으로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권력의 역전 현상입니다. 거만한 초강대국 러시아가 70년 넘게 자신들이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가난하고 고립된 위성국가를 향해 먼저 절박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무기를 쥐어주던 강대국과 지시를 따르던 약소국이라는 전통적인 수직적 위계 질서가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앞에서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며 푼돈과 식량을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의 가장 혹독한 시기, 절대적인 병력 부족의 위기 속에서 모스크바에 끊어지려는 생명줄을 쥐고 흔든 것은 놀랍게도 평양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북한 군인들의 피를 방패막이로 삼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그 초강대국의 절박함을 교묘하게 이용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전략적 대가를 극대화했습니다. 두 독재자는 서로의 가장 치명적이고 아픈 약점을 파고들어 각자가 원하는 것을 탐욕스럽게 챙기는 피비린내 나고 타산적인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와 묻게 됩니다. 오직 서로의 뼈아픈 약점을 메우기 위해 급조된 이토록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기괴한 동맹이 과연 포연이 자욱한 전장의 극한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신뢰라고는 단 한 줌도 섞이지 않은 이 위태로운 결합의 밑바닥에서는 이미 첫 파병의 그날부터 깊고 서늘한 파멸의 균열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맺어지는 전우애라는 것은 본래 생사를 함께하며 쌓이는 가장 견고한 신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진흙탕 참호 속에서 마주한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뜨거운 형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화려한 만찬장에서 영원한 우정을 선언하며 조약을 체결할 때, 정작 전선의 밑바닥에서는 차가운 멸시와 깊은 불신, 그리고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문화적 단절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에게 있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듯 나타난 북한군은 함께 승리를 쟁취할 든든한 동료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언어도 전술도 이해하지 못하는 짐스러운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증언들은 이 기괴한 동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장벽은 가장 기본적인 소통, 즉 언어였습니다. 긴박한 포격 상황 속에서 단 몇 초의 지시가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도 두 나라 병사들은 서로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북한군에게 복잡한 전술적 기동을 지시하기보다 그저 특정 지점을 향해 달려나가거나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라는 단순하고 무모한 명령만을 반복했습니다. 러시아의 일부 강경론자들 사이에서는 북한군을 가리켜 대포사료, 즉 포탄을 소모시키기 위한 미끼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 병사들 역시 자신들을 인간이 아닌 소모품 취급하며 사지로 밀어넣는 러시아의 지휘 방식에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불협화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군사적 비효율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었지만 러시아 군 편제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한 북한군은 전장의 미립자처럼 떠돌았습니다. 심지어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향해 오인 사격을 가하거나 반대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총구를 겨누는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는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없다는 사실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북한군은 고립되었고 러시아군은 그들을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강한 두 힘이 합쳐진 시너지가 아니라 서로를 갉아먹는 마이너스의 결합에 가까웠습니다. 더욱 서늘한 진실은 이러한 현장의 비극이 러시아 지휘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의도된 방치일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에게 북한군은 자신들의 소중한 시민권을 가진 청년들을 대신해 죽어줄 대체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나 전술적 미숙함은 그들에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적의 화력을 분산시키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우크라이나군을 물고 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동맹,
서로를 도구로만 바라보는 이 차가운 관계 속에서 북한 병사들의 희생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맹이라는 단어에서 굳건한 유대감을 떠올리지만 모스크바와 평양의 결합은 오직 필요에 의해 급조된 악마의 계약이었습니다. 1인을 유금에서 동맹이라는 단어에서 굳건한 유대감을 떠올리지만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조항들이 하나둘씩 이행되어 갈수록 두 나라가 서로에게 느끼는 효용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쿠르스크의 눈밭 위에서 죽어가는 북한 청년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동맹의 가치인지 아니면 단지 권력자들의 잠시뿐인 편의인지를 묻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한 연극의 다음 장에는 필요가 다한 도구를 미련 없이 내던지는 더욱 냉혹한 배신 시나리오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래에는 끝이 있고 특히 피로 맺어진 비정한 거래일수록 그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훨씬 짧은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양과 모스크바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세상의 비난에 맞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각자 다른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독한 동맹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푸틴이 김정은을 포기하거나 혹은 김정은이 푸틴을 배신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도덕적 각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철저한 유통기한의 만료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에게 북한은 결코 평생을 함께할 전략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현재 러시아가 북한에게 고개를 숙이며 첨단 기술과 식량을 내주는 이유는 단 하나, 우크라이나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멈추거나 혹은 러시아가 서방과의 대규모談판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로 복귀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거대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한의 낡은 포탄이나 이름 없는 병사들의 목숨이 아니라 유럽의 자본과 에너지 시장, 그리고 서방의 첨단 민간 기술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주판 알을 튕겨야 하는 시간이 오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은 더 이상 든든한 지원군이 아니라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길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역사는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어떻게 단칼에 내치는지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은 필요에 따라 북한을 전방초소로 활용했지만 자신들의 체제가 위기에 처하자 예고도 없이 지원을 끊고 외교적 관계를 재편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혹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서방과 타협해야 할 순간이 오면 크렘린궁은 주저없이 평양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거나 최소화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쿠르스크에서 흘린 북한 병사들의 피는 그저 지나간 과거의 소모 비용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이미 버려졌다는 말은 어쩌면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거래가 성사된 그 첫날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던 이 연맹의 숙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양 역시 러시아가 자신들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떼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병사들이 살아있을 때, 러시아가 가장 절박할 때 하나라도 더 많은 핵심 기술을 뽑아내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생환이 아니라 러시아가 등을 돌리기 전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설계도와 데이터입니다. 결국 이 동맹은 서로를 믿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버릴 시간을 계산하며 시한폭탄을 주고받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이 거대한 연극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피를 팔아 기술을 사고 한쪽은 자존심을 팔아 시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쟁의 포성이 잦아들면 화려했던 조약의 문구들은
빛바랜 종이 조각이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오직 이용당하고 버려진 자들의 차가운 침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게임이 낳은 불씨는 단순히 두 나라의 결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정하고 일시적인 거래가 남긴 치명적인 부산물들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의 운명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평양이 벌이는 이 피비린내 나는 거래를 가장 숨죽여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입니다. 우리는 종종 북한, 중국, 러시아를 하나로 묶어 서방에 대항하는 견고한 연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지정학의 세계에서 그들의 속내는 결코 단일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밀착은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확고한 지정학적 뒷마당이자 미국의 영향력을 방어하는 절대적인 완충지대였습니다. 평양의 목줄을 쥐고 통제하는 역할은 언제나 베이징의 몫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이 자신들의 오랜 통제선을 서서히 벗어나 모스크바와 직접 군사와 기술을 거래하며 독자적인 활로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은 베이징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겉으로는 철저한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치명적으로 패배하여 푸틴 정권이 붕괴하고 서방의 압도적인 승리로 전쟁이 끝나는 것 또한 결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대신해 피를 흘려주며 서방의 자원과 시선을 유럽에 묶어두는 현 상황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패권 경쟁을 준비하는 중국에게 은밀한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징의 침묵은 이 위험한 동맹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라기보다는 두 이웃 국가의 도박이 자신들의 거대한 지정학적 이익을 침해하는 선을 넘지 않도록 미세하게 저울질하는 고도로 계산된 관망에 가깝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 대한민국과 일본의 수도에서는 전에 없던 심각한 지정학적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호 속에서 북한군이 흘린 피해 대가로 획득한 실전 데이터와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고스란히 평양의 지하 벙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이제 낡은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며 국지적인 도발을 일삼던 과거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러시아의 기술적 조력을 받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도화, 정찰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증명된 새로운 무인기 운용 전술은 서울과 도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실존적이고 즉각적인 공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랍고도 두려운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총성은 머나먼 동유럽의 평원에서 울리고 있고 비극적인 피는 쿠르스크의 차가운 눈밭 위에 뿌려지고 있지만 그 전쟁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의 진앙지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 아시아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소모전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고 이는 다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글로벌 전략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패권국들은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새로운 무기를 배치하며 다가올 더 큰 충돌을 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침묵, 워싱턴의 경계, 서울과 도쿄의 불안이 교차하는 이 거시적인 권력의 흐름 속에서 정작 이 모든 연쇄 반응을 몸으로 받아낸 이들의 존재는 철저하게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지도를 세로 그리고 펜대 하나로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거대한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가장 밑바닥의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세계의 질서가 냉혹하게 재편되는 동안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타국의 차가운 들판에 남겨진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대한 지정학적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우리의 시선은 다시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낯선 타국의 차가운 들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강대국들의 정상회담이
화려한 불빛 아래서 끝을 맺고 새로운 무기 거래의 서명판에 잉크가 마르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진흙탕과 쿠르스크의 눈밭 위에는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젊은 영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온전한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장엄한 전승기념비, 그 어디에도 북한 병사들을 기리는 비석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는 러시아에게 그들은 그저 장부상의 소모품이자 잠시 빌려 쓴 방패막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사지로 보낸 조국, 북한은 어떨까요? 평양의 거대한 광장에서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엄한 국가 연결식이 열릴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최정예 병사들이 낯선 땅에서 허망하게 떼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체제의 완벽성을 선전해야 하는 북한 수뇌부에게 철저히 감추어야 할 치부일 뿐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전사 통지서조차 제때 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죽음은 국가기밀이라는 차가운 이름 아래 영원히 봉인될 것입니다. 이들은 21세기 가장 잔혹한 권력의 거래소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화폐로 지불하고도 그 영수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조용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니 끔찍한 파병의 전말은 단순히 2만 명이라는 과장된 소문이나 푸틴이 김정은을 배신했다는 얄팍한 감정적 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목표 앞에서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가볍고 차갑게 거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 지정학의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북한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지킬 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 피를 팔았고 러시아는 그 피를 헐값에 사들여 자신들의 무너져가는 전선을 임시방편으로 틀어막았습니다. 두 독재자는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며 축배를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뢰가 결여된 오직 필요와 공포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이 기괴한 연대는 결국 전쟁의 종식과 함께 씁쓸한 배신과 파국을 맞이하게 될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이 거래가 끝난 이후의 세상입니다. 얼어붙은 이국의 땅에 젊은 피를 쏟아붓고 그 대가로 평양의 지하벙커로 가져온 전리품들, 고도화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정찰위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된 생생한 현대전의 데이터와 무인기 운용 전술, 이 치명적인 기술들은 이제 한반도를 향해 그 날카로운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평양의 지도부는 젊은이들의 목숨과 맞바꾼 이 무기들이 자신들의 체제를 영원히 지켜줄 절대적인 방패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길고 무거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여러분께 하나의 거대하고도 서늘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명의 피를 제물로 바쳐 완성해가는 저 끔찍한 첨단 무기들이 과연 평양이 그토록 염원하던 안전하고 영원한 생존을 보장해 줄까요? 아니면 이국의 눈밭에서 시작된 이 핏빛 거래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위에 인간의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는 가장 파괴적이고 참혹한 전쟁의 불씨를 당기는 거대한 방아쇠가 될 것인가요? 권력자들은 역사를 조종한다고 믿지만 피를 먹고 자라난 무기는 언제나 그 주인의 운명마저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유령들이 남긴 차가운 경고가 지금 우리 곁을 조용히 맴돌고 있습니다.